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며칠 전은 화학학 개설 2주년이었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스스로 감개무량함에 발자취를 잠시 되짚어봤습니다. 제작 후 업로드된 영상의 지분 3위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위는 술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 의외로 1위는 폭발물에 대한 영상이더군요. 인문교양 채널치고는 조금 부적절하게 쏠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영상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총 15건의 노란 딱지를 수집한 바 있고 모두 내용상 광고 부적절이었습니다. 내용 수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그냥 광고를 철회했습니다. 빨간 딱지도 하나 받았고 흥미롭게도 대한민국 IP로 접속 시 열람 금지된 국가 단위 차단도 하나 받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영상들은 광고 안 붙이면 그만이죠. 이렇게 반성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화학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려 합니다. 쿨타임도 다 돌았으니 오늘은 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 합니다. 초반부터 지금까지 녹화 방식이나 음질 등 많은 것이 매우 미세하게 발전해왔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이런저런 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쭉 썸네일들을 둘러보던 차에 술 이야기하다 갑자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관련 내용을 복습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언제나 모든 문제는 내 몸속으로 화학 물질이 유입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섭취된 술, 곧 에탄올의 대사 과정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에탄올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중간 생성물로 산화된 후 최종적으로 식초로 유명한 아세트산으로 최종 산화됩니다. 이 과정을 원활하게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 효소입니다. 먼저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 즉 알코올 탈수소화 요소가 에탄올 등 알코올을 알데하이드로 변환하며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제네이즈인 알데하이드 탈수소화 효소가 이를 아세트산으로 마저 산화시킵니다. 모든 일이 무료로 일어날 리는 없듯 NAD 플러스라 줄여 부르는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가 재료로 사용되어 수소화되며 각 반응들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DH와 ALDH라는 두 가지 종류의 효소입니다. 이들이 없다면 체내에서 에탄올은 변환되지 못하고 떠돌다 소변으로 그대로 배출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동안 뇌는 여전히 취해 있고 우리 몸의 신경 자극들은 둔화될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 과정을 저해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ADH의 저해는 포메피졸이 흔히 사용되며 ALDH는 다이설피람으로 간단히 억제가 가능합니다. 취한 상태나 숙취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임의의 알코올의 대사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메탄올이나 부동액 등 섭취 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으며 이들 역시 알코올의 한 종류입니다. 체내에서 대사를 통해 독성 물질을 만들지 못하도록 반응을 지연시킨 채 체외로 배출될 때까지 목숨을 잡아두는 치료제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 외에도 알코올 중독 치료용으로도 숙취를 일으키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분해되지 못하도록 계속 잡아둬 술을 거부하게 만드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를 활용해 취한 상태나 숙취를 더 오래 즐길 수도 있었죠. 자연 속에서는 배불뚝이 연기버섯이나 두엄 먹물버섯과 같은 버섯에 함유된 코프린이라는 물질이 같은 작용을 합니다. 정확히는 ALDH의 기능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은 흔히 우리가 술 취한 상태라 남을 판단하는 하나의 신호로 사용되기도 하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독성을 가져 숙취는 물론이고 다양한 신체 반응을 유발합니다. 단순히 숙취라 표현했지만 조금 더 증상적으로 나열한다면 혈액 내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가 높아질 때 안면 홍조, 현기증, 심계양진, 메스꺼움 등이 유발되는 것을 우리는 숙취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동양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이를 아시안 플러시 또는 아시아 홍조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이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기 때문인 만큼 특정 사람들의 ALDH에 유전적 변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ALDH도 1형과 2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세포 내에서 숙취 해소에 주로 작용하는 것은 ALDH2입니다. 앞서 소개한 NAD 플러스가 결합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지는 효소가 무엇인지 구조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효소는 단백질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구조들이 유전 정보에 기록된 순서대로 연결되며 만들어진 긴 사슬입니다. 이 사슬이 수소결합이나 양과 음전화 사이 인력과 반발력을 통해 다양한 힘을 받아 입체적으로 접혀 기능을 나타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아시안 플러시는 ALDH2의 487번 위치에 원래 있어야만 하는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이 유전 정보의 차이로 인해 라이신으로 잘못 들어가며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단 하나의 아미노산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순서대로 모든 아미노산이 결합한 소위 정상 단백질이라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단 하나의 아미노산만 잘못 기록된다면 단순히 생각하면 수천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에게는 아주 미세한 오류일 뿐이라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듯 싶지만 이 변화는 주위의 아미노산들과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일으키며 입체적으로 휘어지고 접히고 구겨져야만 하는 단백질 3차 구조의 형성을 뒤바꿉니다. 결과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약화되는 것이죠. 술도 잘 안 깨는데 얼굴까지 빨개진다니. 하지만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비만과 2형 당뇨병은 사실상 전염병 수준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인의 약 36%는 ALDH2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는 글루탐산 504 라이신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 법칙처럼 작용하기도 해서 2형 접합체 보유자의 경우 ALDH2 효소 활성이 60에서 80% 감소하고 동형 접합체 보유자의 경우 90%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갖습니다. 문제는 알코올이나 알데하이드 등이 꼭 술을 마셔야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ALDH의 농도가 낮은, 즉 활성이 적은 사람들은 발암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가 높아 특정한 암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대사를 통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들 역시 세포 내에서 다양한 반응을 거쳐 독성 알데하이드 물질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만약 암 줄기세포 대사가 활발한 세포라면 낮은 ALDH 활성으로 알데하이드의 독성을 제거하지 못해 암세포가 죽게 됩니다. 반대로 숙취에서 자유로운 높은 ALDH 농도를 갖는 사람들은 암세포 내 알데하이드가 바로바로 제거되어 오히려 암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이야기죠. 빠르게 술을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술 때문에 암에 걸리고 빠르게 제거하는 사람은 암세포 건강을 유지시켜 암을 키운다니. 하지만 더 서글픈 이야기는 비만에 대한 관점입니다. ALDH2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대사의 약 95%를 담당하며 미토콘드리아에서 작용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체내 에너지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ALDH2 기능이 낮다면 이 과정이 취약합니다. 인간과 같이 글루탐산 504 라이신 변이를 가진 ALDH2 노킨 마우스는 와일드 타입과 비교했을 때 식이로 인한 비만과 지방간이 발병하기 쉽습니다. 그 외에도 포도당 불내증, 인슐린 저항성 등도 더 쉽게 발생합니다. 에너지 소모 자체가 감소하며 적응성 열 생성이 손상되기 때문에 살도 더 잘 빠지지 않고 찌기만 쉽습니다. 이것이 정말 ALDH2의 문제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AD9308이라는 신규 약물 분자를 사용해 테스트했습니다. AD9308은 체내에 들어가면 에스터레이즈 효소 작용에 의해 AD5591이라는 유효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알데하이드 탈수소화 효소 기능을 촉진하는 물질입니다. 결과적으로 AD9308이 처리되는 경우 체중 증가가 확연히 둔화되었고 이는 외형적으로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지방간의 발생도 억제되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술 마시고 얼굴이 빠르게 붉어지는 사람은 ALDH2 기능이 유전적으로 약한 사람인데 비만과 지방간, 당뇨, 암이 발병할 확률조차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주 세상 억울한 이야기죠. 앞의 이야기들은 최근 담소를 나누던 중 몸이 술을 처리하지 못해 마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 지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했던 생각은 알코올을 산화시켜 제거하지 못한다면 체내에서 산화되어 독성을 유발하는 다른 종류의 알코올을 마음 편히 먹어도 되는 게 아닐까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본 대로 에탄올은 ADH에 의해 산화되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그리고 ALDH에 의해 아세트산으로 변화합니다. 대부분의 알코올은 동일한 방식으로 체내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섭취 시 눈이 멀고 중추신경 장애가 발생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메탄올. 체내에서 독성 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폼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부동액의 주성분 에틸렌 글라이콜 역시 두 개의 알코올이 붙어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체내에서 반복적인 효소작용을 통해 독성 물질인 옥살산이 됩니다. 옥살산 때문에 죽는 셈입니다. 에틸렌 글라이콜 자체는 달달합니다. 손세정제에 사용되는 아이소프로파놀은 체내에서 아세톤이 됩니다. 만약 알코올 대사 문제가 있다면 독성 대사 산물을 형성하지 않으니 산화 반응 없이 소변으로 배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독성 피해가 적은 대신 다양한 알코올 본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테니 메탄올 등 술이 아닌 다른 종류의 알코올을 섭취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해보자고 권유드리진 못했습니다만 며칠간 고민해본 결과 설득력이 충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셀 수 없이 다양한 알코올 중 에탄올밖에 먹지 못한다니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손해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본 것은 알코올마다의 독성입니다. 에탄올보다 짧은 알코올이 메탄올이며 탄소 개수가 하나씩 늘어남에 따라 프로파놀을 거쳐 뷰타놀, 펜타놀, 헥사놀, 헵타놀, 옥타놀, 노나놀, 데카놀로 이어집니다. 공통적으로 사용된 전미어 올은 알코올을 구분짓는 명칭이며 그 앞에 용어들이 몇 개의 탄소로 이루어졌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어 수사법입니다. 독성은 과연 어떨까요? G를 기준으로 반수치 사량을 비교했을 때 에탄올은 독성이 낮은 편입니다. 체중 킬로그램당 무려 7.06g이나 먹어야 합니다. 물론 이론적 값입니다. 이를 계산해 본다면 체중 70kg의 사람은 약 494.2g의 에탄올을 먹어야 죽게 되며 에탄올의 밀도인 0.789g/ml와 17도의 소주 조건을 반영해 계산하면 무려 3.68L의 소주를 먹어야 치사량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맹독성 물질이라 생각되어 온 메탄올도 에탄올의 반수 치사량과 함께 비교한다면 나름 먹을만 합니다. 알코올 분해를 위한 효소 기능이 없는 사람이라면 메탄올을 마셔도 안 죽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알코올들도 다 웬만큼 먹을만 합니다. 다만 의외로 6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헥사놀은 독성이 갑자기 확 높아집니다. 에탄올의 10배나 되는 독성으로 볼 수 있겠죠. 이는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세포의 껍질인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이라는 친수성, 소수성, 친수성의 복합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수성을 갖는 지질층을 교란하고 부수기 위해서는 세포막까지 접근할 정도의 나름의 친수성과 더불어 세포막에 끼어들어가 파괴할 수 있는 소수성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헥사놀이 이러한 측면에서 적합하기 때문일 듯합니다. 기존 알코올과 세포막 교란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단순히 소수성, 탄화수소 사슬 길이가 길수록 독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는 체내에서의 섭취와 전달에 대한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실험 조건이기 때문이며 지금부터 우리는 다른 거 다 먹어도 헥사놀은 웬만해서는 피하자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헥사놀은 나름의 풍미가 있습니다. 잔디를 깎거나 나무 조경을 손질할 때 풍겨오는 풀냄새와 비슷합니다. 그럼 ALDH2 기능이 유전적으로 저하된 사람들은 풀향기를 즐길 겸 헥사놀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체내에서 헥사놀 역시 헥사나를 거쳐 헥산산 혹은 카프로산이라 불리는 구조로 변화합니다. 만약 알데하이드가 모두 가장 해롭다면 너트향, 과일향, 풀향 등으로 사용되는 향수의 재료 헥사날이 취급될 수 없겠죠. 실제 반수치사량을 봐도 오히려 헥사놀이 가장 유독합니다. 그러니 헥사놀은 먹지 맙시다. 여기서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초파리는 쉬거나 발효된 과일과 음식을 잘 먹죠. 분명 알코올이 생성되어 있을 텐데 초파리는 왜 안 취할까요? 초파리는 ADH와 ALDH 발현이 우수하며 그 효율도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알코올이 함유된 음식을 먹고 살아오다 보니 유전적으로 강해졌다고 하죠. 그럼 초파리 추출물을 복용하면 숙취 해소제가 되지 않을까요? 초파리 추출물의 기대 효과로 술이 빨리 깨고 숙취가 해소되며 ALDH2 작용으로 체중 감량과 암 예방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초파리를 그대로 잡아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ADH나 ALDH는 효소인 만큼 소화기관을 거치며 변성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약물 전달에서는 First Pass Metabolism이라 부르며 이를 우회할수록 약효성 분자의 효율이 보존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거 자연 발생설의 증거로 오해받기도 했을 만큼 빠르게 증식하는 초파리를 잔뜩 모아 분쇄해 추출물을 동결 건조한 후 소화기관에 의한 효소 변성을 막기 위해 비강 전달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결론입니다. 알코올 분해가 느려 얼굴이 쉽게 붉게 물드는 사람은 비만,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암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파리 추출물 비강 흡입 전달은 하나의 방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